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했었는데, 오늘도 좀 그렇고요. 지금 2차 전지가 그 지난주까지 좀 급락이 나왔다가 주 초반에 이제 종목별로 좀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말 드렸었고, 아울러서 뭐 이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그 지수가 저점이 나오려면, 제 판단 하에는 반도체보다도 일단 2차 전지가 먼저 좀 저점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 양시장도 저점이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그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공포 구간에 진입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주제는 2차 전지 공포 구간 진입. 지금 손절하면, 예, 땡땡땡 후회한다. 3대가 후회한다. 예, 지금 2차 전지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손절하시면, 땅을 치고 통곡하시고, 3대가 후회하고, 죽어서 천당 못 가십니다. 우선은 버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또 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요. 그거 앞서서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잠깐 그 평가를 했는데 좀 약간 오해의 소지, 그러니까 초보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아침에 무슨 뭐 댓글에 김홍만 소장이 어제 공개 방송에서 코스닥이 뭐 618포인트까지 밀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잠깐 차트를 저희 보시면 어제 그런 말 드렸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제가 작년에 이제 1월 달,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현금을 좀 일정 정도 보유하고 넘겨시라고 이제 연말 그런 말 드렸었는데요. 거래소 지수가 먼저 밀었죠. 61.8까지 밀었단 말이에요. 61.8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한치의 오타도 없이 지금 터닝 나오면서 38.2를 지금 장악 중이지 않습니까? 보통 38.2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거래소가 61.8까지 밀 때 코스닥은 38.2%밖에 안 밀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거래소가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이 지금 저점을 깨버렸죠. 그래서 거래소가 61.8까지 밀었으니 피보나치로, 그럼 코스닥도 예, 어제까지는 61.8까지 안 밀었었어요. 이 라인까지 오늘 밀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대응하시기 좋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61.8%인데 코스닥 지수가 뭐 618포인트까지 빠진다 이렇게 알아두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61.8에서 오전에 장중에 이탈했다가 지금 살리잖아요. 종가상으로. 그죠? 예, 이거 이제 뭐 다음 주 한 초중반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2차 전지가 그 저점을 지금 깼었지 않습니까? 살짝 깬 종목군도 있고,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은 최종 지지 맥점인데, 뭐 포스코피처럼 아침에 살짝 깼다가 지금 아래 꼬리 주고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DI, 삼성,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점을 좀 이탈했었죠. 전 개인적으로 이제 머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역헤드인 숄더링 패턴을 만들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짧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작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이제 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작년 3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먼저 발표하지 않습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 보다도 먼저 발표하죠. 작년 4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2022년도 대비해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죠. 주당 순이익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당시에 시장 예상치가 뭐 마이너스 0.65달러인데 엄청나게 지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우리 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식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성장주 개념에서 이제 그 같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억 1천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서 가장 많이 손실을 기록했던 경우가 2003년이었죠. 예, 2003년. 이 당시에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뭐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예, 내수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반도체도 안 좋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때도 2003년도에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때는 20년 전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9억 4천만 달러인데 20년 지나서 23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2000년도 들어서는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이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절반 이상은 바로 이제 그 14억 달러 재고 자산 상각,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다 적자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최고 경영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반도체 재고가 지난 2022년도 2분기 내지 4분기에 정점을 찍었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 이제 전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AI 시장 매출 증가로 기록적인 성장을 전망한다. 반도체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적 발표 작년 3월 달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는 전체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재고가 많이 감소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보시면요. 그 전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이닉스는 그나마 삼성전자니까 연간 적자는 기록 안 했어요. 이 그림도 제가 작년 4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의 그러니까 연간 실적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삼성전자가 거의 11년, 2년 동안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때 주가 상승은 어떻게 반등이 나왔었는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2011년도가 이 당시가 영업이익이 가장 낮았어요. 16조 원이에요, 16조 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한 12조 원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결국 이제 2023년도에 6조 원을 기록했죠. 6조 원. 그러면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작년 4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이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반도체 지금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예, 실적과 주가 상승률을 제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때는 뭐 40% 올랐다, 1년 동안.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오르고 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방송했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2차 전지 해드리기 위해서. 결국 원래 연초에는 12조 원, 작년에 영업이익도 예상치보다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6조 원인데, 근데 좌우지간 삼성전자는 작년 1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40% 올랐어요. 제가 예상했듯이.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1년도부터 2023년까지 12년 동안 작년이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최악의 실적. 근데 주가는 올라버리죠. 이게 뭐냐면 주식이 먼저 악재든 호재든 간에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선반영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어제 그 미국의 뭐 AMD며 그다음에 엔비디아 깊게는 안 밀렸습니다만은 구글 같은 경우도 급락 나왔잖아요. 실적은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미리 이제 주가 올랐기 때문에 선반영 된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3월 달에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실적을 먼저. 예. 근데 작년 1월 달에 그 2022년도 9월 달, 10월 달 이 저점을 깨버렸었어요. 이렇게 항상 저점을 깼다 이렇게 반등이 주죠. 올라가면서 이제 3분기 한 중순 정도 돼서 여기서 2차 저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가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이때까지는 실적을 다 안 좋다라는 것을 반도체 재고가 엄청 쌓이고 그로 인해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기서 돌리는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 작년 연말에 저점을 깨고 나서 여기서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눌림 주면서 예, 제가 4월 달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고점까지 한 41% 정확히 올랐습니다. 먼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올해 또 삼성전자 실적은 상당히 좋죠. 근데 작년에 먼저 또 반응한 게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가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찌글찌글한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 방송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반도체도 이제 4년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4년 사이클이고, 뭐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반론을 펼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뭐 어떤 산업이든 간에 어떤 뭐 기저효과에 의해서 뭐 실적이 좀 급등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글로벌 경기 여파에 의해서 뭐 1분기에 나쁜데 2분기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기업들 뭐 영업이익도 뭐 분기마다 뭐 일괄적으로 똑같이 막 계속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이제 출하량하고 뭐 2차 전기 출하량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예상치는 한 1,650만 대. 네, 전기차 출하량이 1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그 전체 자동차 출하량이 아마 1억 대 좀 넘을 겁니다. 1억 대. 그 중에서 이제 판매 대수는 한 8천만 대 정도. 예, 한 20%는 이제 재고로 남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300만 대, 올해는 1,600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는데 그 캐시우드, 돈나무원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캐시우드가 뭐 아크 인베스트 그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데 이노베이션 펀드요.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편입 비중이 가장 크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테슬라와 코인베이스가 가장 편입 비중이 큽니다. 근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027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올해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해서 많게 보는 데는 한 20%, 좀 낮게 보는 데는 뭐 한 15에서 한 20% 이내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027년도 가게 되면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90%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지금 $200 이번에 좀 하향 이탈했는데 뭐 $2,000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월 달하고 1월 달에도 테슬라 주가 밀 때 제법 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 7월 달 고점에 팔고.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거기다 지금 이제 뭐 전체 판매량 대비해서 뭐 30%, 40%다 그러면은 이제 고점이 나오는데, 예, 올해 정도 가게 되면 한 20% 안팎? 뭐 그 정도 기록하니까 어찌 보면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예, 추가적으로 충분히 그 성장성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죠?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원래 그 시장에서는 그 4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측하고 이제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분기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컨콜에서. 그래서 원래 그 1분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업이익 예상치가 5,4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막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5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로 일단 1분기까지는 재고도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 또 1분기에 비수기잖아요. 보통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먼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배터리 수요 약세하고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매 가격 인하로 올 1분기 매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도 감소세를 띨 것이다. 4분기도 안 좋았는데 또 1분기가 더 안 좋다 그러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한 번 더 밀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2분기부터는 주요 고객사의 신규 전기차 출시가 예정돼 있어서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죠? 작년 같은 경우 3분기부터 이제 전체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도 막 그랬었고요. 예, 근데 이제 1분기, 그러니까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예, 거기가 이제 주가 저점이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 작년에 이제 주가, 이제 흐름을 봤을 때, 그럼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성장 지금 초기 국면이니까 이미 이제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었죠. 4분기도 LG 에너솔루션부터 해가지고
그 뭐 어닝 쇼크 나왔죠. 다른 기업들도 다 마이너스 나왔지 않습니까? 1분기까지 일단 다 뚜껑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1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작년에 반도체처럼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한테 대부분 좀 반영이 된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그 작년에 반도체처럼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제 그 리튬 가격 하락에 의한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 가격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뭐 2분기부터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아, 그러면은 지금 1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은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반등과 반락을 하면서 3월 초 중순 아니면 빠르면 2월 중순부터는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갈 수 있어. 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하이닉스가 3분기까지 계속 적자였잖아요. 적자 폭이 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90% 넘게 올랐죠. 먼저 반응하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다음 글을 보시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따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대표 업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시가총액 대비가 코스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면 어지간하면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뭐 반등이 당장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점은 나온다는 얘기죠. 저점은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시간 투자만 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것도 제가 그 전에 이제 9월 6일 날 2차 전지가 처음에 밀었을 때 이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9월 6일 날 제가 이제 왜 9월 6일 날 기준을 잡았었냐면 작년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저점을 깼을 때예요. 얘가 이제 대표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9월 6일 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정확히 2033조였어요. 그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이 123조였는데 엊그저께죠.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5일 날 금요일 날이었나요? 아침에 테슬라 그 전날 급락 나오고 나서 시가 마이너스 출발해가지고 쭉 올렸죠. 그때 저점을 살짝 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25일 날 기준을 봤는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그때는 2003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6일 대비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30조가 줄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9. 예, 거의 한 5개월 만에 시총이 37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30% 빠졌고. 그리고 포스트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49조에서 34조, 15조 원이 감소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빅6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 삼성 SDI하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두 기업은 각각 41%, 42% 시가총액이 감소했어요. 네. 뭐 SK 이노베이션은 31%.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9월 6일 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033조인데 그때 요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303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거의 한 15% 차지했고 근데 이게 이제 5개월 만에 어떻게 줄었냐면 202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죠. 예, 시총이 9월 6일 대비해서 101조 원이 줄었습니다. 101조 원. 정확히.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33%가 증발해버린 거죠. 여기서 33%를 잘 보세요. 33%.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최근에 건설주가 막 올라오죠. 그다음에 증권주가 많이 올라오죠. 제약업종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뭐 1월 초까지. 네. 특히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최고점 대비해서 지난주인가요? 아니, 작년 9월달, 10월달이 최저점이었는데 그때까지 최고점에서 주가가 건설 업종이 빠져가지고 딱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 자체가. 건설 업종이 가장 많이 뺐고 증권주도 많이 뺐었잖아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증권 계좌를 많이 만들면서 수수료 수입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2022년도 작년 저점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뺐습니다. 38%. 업종 지수 자체가. 근데 이제 코스피 지금 2차 전지 관련 중기업도 얘는 성장주인데 지금 뭐 증권업종하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하고 거의 비슷하게 뺐단 말이에요. 33.3%.
그래서 그 지난주 25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SDI라든지 저 삼성, LG화학이 좀 반등이 나왔죠. 캔이 이제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 좀 가했다는 얘기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이 당시입니다. 9월 6일 날.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저점을 왜냐하면 이 2차 전지는 따로 이제 뭐 2차 전지 업종, KRS 뭐 2차 전지 탑 10 지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뭐 업종 지수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LG 엔솔을 기준으로 제가 본 겁니다. 이 당시에 9월 6일 날 여기서 저점 깨기 전이 123조고, 이렇게 이제 밀어가지고 30% 빠진 겁니다.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9월 6일 날 저점 깨면서, 예, 이런 식으로 민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점을 살짝 이탈했었죠. 작년 1월 달 반도체 마장. 예? 엔솔도 마찬가지고. 그죠? 작년 1월 달, 1월 초가 반도체가 그 12월 저점을 살짝 깨면서 거기서 저점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다 다시 누르고 다시 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다 이제 뚜껑 열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까지 지금 그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엔솔에서. 1분기 실적까지도 좀 안 좋을 것이다. 하지만 2분기에는 예,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마 3, 4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뭐 이 정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9월 6일 날 기점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저점을 주고 다시 한번 밀었는데 이 저점을 지금 살렸지 않습니까? 깼다가 지금 살렸죠. 예? 작년 11월 저점을 깼다가. SDI는 아직 못 살렸습니다만은. 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글로벌 국가 업체 중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시총이 뭐 41% 날라갔어요. 근데 이것도요, 제가 9월 6일 날,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했을 때, 요 구간에서 기준했을 때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이제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고, 만약에 LG화학을 이 최고점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80만 원 이 최고점에서 만약에 얘기했다 그러면 한 60%가 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만약에 LG 엔솔이 작년 그 7월 달인가요? 그때 62만 원. 여기서부터 따진다 그러면은 LG 엔솔 같은 경우 50% 지금 빠진 거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고점에서 따진다 그러면 거의 한 50% 넘게 빠졌을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그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미리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코스피에서 건설업종이 고점 대비해서 건설업종이 비교적 많이 빠졌었거든요. 지금도 뭐 안 좋은 얘기, PF 문제 때문에 막 합니다만은. 잠시만요. 예, 여기 있네. 자, 건설업종이 지금 V자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업종 지수가 코로나 때 여기죠, 여기. 예, 여기서. 그러니까 2021년도. 이때가 2021년도 맞을 겁니다. 최고점. 6월 달이네요. 그 작년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최고점에서 여기서 50%를 빼고 지금 턴이 나오는 거예요. 50%. 건설업종이 가장 많이 밀었을 겁니다. 50%. 지금 이제 또 올라오죠. 지수가. 그러면 2차 전지 KRX만 지수로 따지면요. 지금 건설업종보다도 건설업종 빠진 만큼 빠졌을 겁니다. 아마. 예. 건설업종 제가보다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일단. 예. 이미 업종주 자체가 50% 빠지고. 그럼 2차 전지는 무슨 뭐 성장주인데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런 또 성장 산업인데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따지면 보통 종목별로 50% 넘게 빠졌거든요. 예. 그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절의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닥의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오늘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에코프로 BM이 기술적으로 이제 그 로고 핵심 하단, 예? 그 지지 맥점이라고 했죠. 내일도 이제 살리는지 저도 궁금한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그 10월 달, 그 11월 달, 작년 10월 달에 여기에 저점이었잖아요. 10월 달에 저점 주고 11월 1일부터 올랐잖아요. 9월부터 계속 빼가지고.
예,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혼전하지 마시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예, 공개방송에서 매일 하면서. 그 7월 26일 날이 이날이 코스닥이 고점이었죠. 이 당시에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2차전지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코스닥 전체 지수를. 예, 그러면서 이때 제가 이제 어떤 말을 드렸었냐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이 역사적으로 가장 고평가였다. 이 당시가. 그때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435조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누르고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쭉 밀었죠. 9월부터. 10월 31일 날 코스닥이 밀면서 시가총액이 360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35조 원, 75조 원이 증발해버린 거죠. 75조. 그러니까 전체 한 17% 정도? 단기간에 그것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정도면 저점이다. 이제 그런 말 드렸던 것이에요. 차트만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반등 나오면서 1월 31일 날 또 시총이 지금 오늘까지 조정 나오면서 370조까지 지금 다시 눌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0월 31일 날 코스닥이 저점이 나왔을 때 이 당시에 시가총액이 360조 아니겠습니까? 360조. 근데 10월 31일 날 제약업종도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계속 제약주 사시라고 작년 10월달, 11월달 저점에서 항상 이 저점을 깼을 때 보는 거예요. 저점을 깼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점에 깼을 때 이제 손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기업이 어떤 문제가 없고 어떤 업황의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이제 초기 국면이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오히려 기회거든요. 사실은 증시에서 가장 좋은 호재가 뭐냐면 예, 싼 기업을 이렇게 막 밀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농론하는 거. 사실 그거보다 호재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 때 밀었다 그러면. 뭐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밀었다 그러면. 자, 제약업종이 이때 제가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자, 제약업종, 코스닥은 지금 반도체, 제약주, 2차전지잖아요. 이게 막 바뀝니다. 어떨 때는 2차전지가 또 시총 1위가 됐다가 반도체가 2위가 되고 제약주가 3위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제약주가 1위가 되고 제약업종이 반도체가 2위 되고 뭐 2차전지 3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계속.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려면 이 세 업종 지수가 움직여줘야 된다. 예. 여기서 제약업종이 360조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해서 예, 이 당시 38조였으니까 딱 10.5%까지 낮아지고 거기서 턴이 나온 거죠. 제약주 성장주 아닙니까? 성장주인데 코스닥 또 대표하는 업종인데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 성장주야? 이게 어지간하면 10% 미만으로 만약에 제약주가 이번에 다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매수입니다. 그거. 또 매수예요. 그래서 성장주거든요. 보통 10% 미만으로 안 빠지거든요. 예? 예. 반도체는 뭐 더 그러하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주 그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그 당시에는 시총이 얼마였습니까? 예. 자, 이때 코스닥 밀고 나서 시가총액이 아까 봤을 때 360조. 이 당시에 10월 30일 날 반도체 업종도 저점이 나왔는데 반도체는 11.9%였어요. 이때는 제약주보다도 반도체가 좀 강했잖아요. 상반기 때는. 그죠?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360조 대비 11.9%까지 빠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네. 이때는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에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막 10%까지 다시 밀어버린다. 그럼 매수입니다. 매수. 근데 지금은 어제 기준에 했을 때 반도체가 14.4%고 지난주 고점이었을 때는 한 15.5%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한 15%까지 간다 그러면 업종 지수가 전체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4, 5% 올라가게 되면 꼭 한번 얻어맞습니다. 꼭 한번 얻어맞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지금도 14.4%다 보니까는 약간 반도체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이 왔을 것 같은데 시총을 봐서는 조금 더 밀어야 됩니다. 반도체는. 좀 더 눌러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논리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한번 예단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2차 전지가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KRX 지수입니다. 이거. 예. KRX 2차 전지 탑10 지수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LG 에너솔루션 10개 종목이
편입돼가지고 전체 이제 지수를 구성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많고, 에코프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보시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요때 그 작년 10월 31일 날, 예, 저점 줬을 때는, 그러니까 대표 종목만 제가 편입한 겁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DX, 그때는 뭐 거래소 안 갔다 왔으면 LNF까지. 그때 에코프로가 19조고,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16조, 전체 코스닥 시총 대비해서 5.3, 4.4, 포스코 DX가 7조 4천억, 2.1% 차지하고, LNF가 4조 7천억이에요. 그래서 요 네 종목을 합하면 전체 시가총액이 2차 전지가 47조 1천억이었죠.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해서 13.1%를 차지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주로 이제 강했으니까, 가장 전체 시총이 컸으니까, DX라든지 LNF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이 어제죠, 어제 기준했을 때는, 어제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374조 원이었습니다. 374조 원. 그 중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제 M캠까지 넣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DX하고 LNF는 이제 거래소로 이전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예. N캠 같은 경우도 어제 기준했을 때 시총이 2조 7천억이기 때문에 전체 코스닥의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1%가 안 돼요. 0.7%.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만 넣어도 되는데 이 두 종목이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한 9% 좀 넘죠. 한 8.7까지 밀렸네요. N캠 포함해가지고는 전체 시총이 35조 7천억, 지금 9.5까지 밀었습니다. 코스닥이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9.5%까지. 10% 미만까지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엄청난 악재가 많았잖아요. 예? 그게 무슨 악재입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그냥 다이렉트로, 쉬지도 않고 미국에서 5.5%까지 제로금리에서 1년 조금 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을 계속 하면서 가장 큰 피해주가 뭐였습니까? 제약업종이었죠. 그리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또 가장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약업종이 막 중간에 좀 반등 주다가 작년 11월까지 툭 빼버린 거야. 그렇게 악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가장 민감하니까 돈을 못 구하니까 임상도 못 했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 바이오 기업들도 임상이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와 관련 기업들은 매년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죠? 뭐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을 구해가지고 임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돈도 못 구하지, 돈 구하기도 힘들지, 또 돈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이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그 가장 큰 피해를 봤거든,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10% 미만을 이탈 안 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장주니까. 나중에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성장주니까. 반도체와 더불어서, 2차 전지 더불어서.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제약바이오 반도체보다 못합니까? 예? 예. 지금 성장성이 이제 꺾입니까?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네? 3년, 4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오르면 다시 또 3년 동안 빠지고 그런 식으로 재고가 또 쌓이면 주가 또 빠지고 또 재고가 또 소진되면 다시 올라가고 지금 2차 전지 제가 봐서는 작년에 반도체처럼 국제 리튬 가격이 좀 빠지고 그러면서 재작년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재작년에 또 전기차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빠진 건데 어차피 전기차는 지금 전체 판매량 대비해서 앞으로는 하다못해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027년도 가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전체 막 90% 차지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믿어 의심치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 10% 미만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게 성장 업종이 아니다 그러면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이하로 빠지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저 PBR 관련주로 수급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움직이고, 뭐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글로 또 쏠렸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매물 공백전 구간까지 들어와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미 이제 실적도 반영됐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든지 말든지 여기서는 절대 여러분들께서
예, 손절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예, 글로벌 탑 기업인 전기차 관련 테슬라 주가 한번 보십시오. 테슬라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얼마나 많은 악재 나왔습니까? 1월 달에. 그죠? 1월 달에만 나온 거예요. 지금 다른 빅테크는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1월 달에 테슬라 하나만 이렇게 빼버렸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시가총액 9위였어요. 9위. 근데 이번에 주가 빠지면서 11위로 밀려버렸습니다. 10위권 밖으로 지금 밀려버렸다니까요. TSMC한테 자리를 내줬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밀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1월 달에 어제까지 테슬라가 한 24%가 뺐건 주가를 엄청 뺀 거죠. 1월 달에 악재 나온 거 보세요. 중국 예, 판매 차량 가격이나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 또 임금 인상했죠. 네. 그다음에 허츠 전기차 매각한다고 막 그러면서 뭐 2만 대 매각한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또 테슬라 전기차 구입하려고 했던 계획도 일단 딜레이 시켰죠. 그다음에 또 홍해 봉쇄로 인해 가지고 독일 기가 팩토리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시 폐쇄 가동 중단하죠. 4분기 실적 뚜껑 열었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했지 않습니까? 시장 예상치를. 그래서 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JP 모건은 이미 이제 테슬라 주가를 135달러까지 후려쳤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반대로 380달러까지 상향했었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이번에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340달러, 345달러인가요?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 외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웰스파고라든지 뭐 UBS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으나 그네들도 최소 뭐 200달러에서 예, 한 250달러 이상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고 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데이터를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테슬라의 전기차 중고차가 예, 재작년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중고차 가격이. 예, 2년 만에. 그런 여파 때문에 민 겁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단지 반영됐다는 얘기죠. 오너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최종적으로 지지맥전까지 왔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돈 나무었니? 캐시우드도 지금 막 줍줍한다 그러죠. 테슬라 주가. 이 정도까지 밀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어느 정도 이제 월치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하고 이제 시황 잠깐 볼게요. 요거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차트. KRX 2차 전지. 예, 탑 10. 요거죠, 요거. 예. 요거를 차트를 하나로 제가 이렇게 딱 키워서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습니다, 기술적. 지금 뭐 기술적으로 이제 매물 공백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굳이 또 제가 또 이제 이태리 장인 패턴 해가지고 차트를 한번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예? 예. 여기서 저점 깼습니다. 이렇게 깼지 않습니까? 이건 내버릴 수 있으니까. 요거네, 요거. 예.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추세를 보면 여기서 고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저항이죠. 예, 저항이고. 그 다음에 저점이, 요 저점과 저점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요 트렌드. 그러니까 여기서 공매도 정부에서 금지할 때 급등다 여기서 한번 얻어맞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에서 얻어맞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요거 살짝 이탈했다가 좀 살려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기술적으로는 2차 전지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만기까지 이 라인만 안 깬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 뭐 뚜껑 다 열렸기 때문에 악재 나올 거면 나왔고. 예.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시면 거래소는 이제 고만고만 하니까 코스닥이 1월 달 전체 투자 주체별 순매수 상위 종목이 뭐냐. 외국인들은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어요. 에코프로가. 금액은 뭐 크진 않습니다만은 예,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고 기관 쪽은 LNF가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LNF는 상장하기 이전 하기 전까지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위. 그다음에 실제 기관도 에코프로 LNF 빼면은 에코프로 BM이 1위입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엔캠을 많이 매수했고. 그러니까
그 메이저가 그 코스닥 1위 시총,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 요건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크게는 안 들어요. 지금 막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가를 높여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니까, 에이, 시장도 찌글찌글한데 그냥 뭘 서둘러서 사, 그냥 주는 것만 받자. 이삭죽기. 외국이나 기관들도 이삭죽기 하거든요. 시장이 찌글찌글할 때는 조절한다는 얘기, 던져주는 거. 그러니까 받쳐놓고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쳐놓고 매수하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와도 주가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 종목 두 종목도 코스닥에서 이제 가격전이 적어도 메리트가 좀 생겼으니까 매수하지. 그렇지 않아요? 뭐로 매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언더슈팅 구간으로 판단하고 실적하고 이제 악재도 아까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대부분 악재 선반영되는 그런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실적 회복 전망이다. 컨콜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다른 기업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고점 보유자들은 의미 없는 손절 자제하시고 지금 손절하시면 아까 제가 그랬죠. 땅을 치고 통곡하고 3대가 후회하고 죽어서 천당 못 가십니다. 더 버티셔야 됩니다. 예, 제가 빠져서 버티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그 데이터 기준에서는 납득이 안 될 만큼 지금 빠졌기 때문에 저평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길지 않아요. 주식 하다 보면 또 이상기업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지난 그 1월 중순에 전전주에 그 코스피가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한 8%까지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마이너스 한 8%, 8점 뭐 한 1월 중순에 8.5%인가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호구다 그런 평가까지 했었는데, 1월 달에 여러분들 그 주요국, 글로벌 주요국 지수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1월 달에 뭐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일반 투자자분들 그렇고,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들구나.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 무슨 이런 장이 있어? 좀 올라갈 만해서 좀 놔두면 다시 또 원위치 시켜버리고, 저점이 돼가지고 매수하니까 다시 또 눌러버리고, 반도체 막 치고 와서 따라가니까 또 그냥 단번에 또 원위치 시켜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선진 증시, 그러니까 다우, 나스닥, 독일, 일본, 여기까지 선진국 지수죠. 다 상승이에요. 예, 중국, 홍콩, 대만, 여기 이머징 마켓은 다 하락입니다. 제가 그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 했냐면,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아직도 지금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1월 달에 텔아비브 지수가 마이너스 2.6%밖에 안 뺐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5.89. 물론 1월 중순 8.5%보다는 좀 그래야 그나마 한 3% 정도 하락률을 낮추고 이제 마감했죠. 코스닥은 또 어제 막 눌러가지고 마이너스 한 7.77. 뭐 홍콩 같은 경우는 DLS, ELS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보다 더 많이 뺐어, 어떻게. 그래서 제가 글로벌 호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코스닥이 지금 또 어제 막 밀어버리면서 그렇게 됐죠.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수도 있어요.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인데, 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수도 사실 우리보다 덜 뺐습니다. 이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당연히 중국하고 홍콩 영향도 많이 봤죠. 이 부분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저점을 깨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은 또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기회.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나 독일이나 유럽이나 선진 증시가 이제 빠져버리면 이게 추세 하락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올랐잖아요. 그죠? 너쉘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월 달은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마이너스 한 0.8%가 뺐거든요.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중국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예. 지금 근데 중국,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 상해 증시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죠. 급락 나면서 여기서 항소의 뿔이 나오고, 제가 항소의 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세 반전의 패턴. 다시 V자로 급등 나오고 다시 또 밀어버리죠. 근데 제가 봐서는 중국 시장도 그렇고 홍콩도 저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월봉, 이건 일봉인데, 일봉은 엄청 막 급등하기 심하지 않습니까? 월봉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도 10년 사이클이죠. 언제가 저점이었어요? 2014년도가 저점이죠. 올해가 몇 년도? 2024년이죠. 그죠? 10년 사이클입니다. 10년 사이클. 지금 10년 동안 빼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가격을 원위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봉에 딱 맥점에서 딱 지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달 만기 지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 홍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여기서 저점을 깨버리고, 이거 ELS, DLS 때문에 지금 수십 조가 여기 배팅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엄청 흔드는 겁니다. 깼다가 반등도 다시 빼는데, 월봉 보시면 홍콩은 2004년도, 3년도가 저점이죠. 올해가 몇 년? 2024년. 20년, 여기가 지지맥죠. 20년 지지맥죠. 그래서 이제 홍콩하고 중국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10년 저점 구간, 홍콩은 20년 저점 구간이에요. 이런 장기 지지선과 저항선은 순간적으로 며칠은 이렇게 좀 깼다가 살렸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봐서는 저점이라는 얘기, 저점.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좀 반등 나오고 하면은 그런 영향 받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제가 지난 1월 중순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워낙에 많이 뺐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올해가 2024년이니까 24년 동안 가장 많이 밀었을 때가 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도입니다. 이때가 14.4%, 1월 한 달 동안 밀고, 두 번째가 2022년도 10.6%, 그 다음에 IT 버블 때 2000년도 이때 8.2%였어요. 1월 중순까지 8.5%가 뺐었어요, 코스피가. 좀 반등 나와가지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어제 마감 기준을 봤을 때 5.8% 하락이 나왔는데, 프로테지는 네 번째 지금 낙폭이 가장 큰 1월이었어요, 올해가. 24년 중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미국 금융위기였잖아요. 미국 금융위기. 그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때 유동성 효과가 이제 꺼지면서, 이게 버블이 꺼지면서 연준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그런 시기, 금리 인상 얘기가 막 나왔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여기는 IT 버블이니까.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올해는 뭡니까, 이거? 지금 물가 안정되고. 또 금리 연준에서 이제 인상 종료 끝났고. 그죠? 국채금리도 이제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뭐 유동성 공급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증시 안정화 대책 나오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요, 올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2000년도부터 24년 동안 따졌을 때 올해가 가장 낙폭이 좀 심하다 봅니다. 심했다라고 봐요, 1월 달이. 뭐 코스닥도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2003년도 카드 사태 때도 지금보다는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기회로 이제 보셨네요, 기회로. 돌려 얘기하면. 24년 만에 가장 많이 뺀 거다,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역발산 전환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까지 뭐 뺄 이유가 없어요. 중국하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수급 이제 뭐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너무 많이 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전쟁하는 국가보다 더 많이 뺐습니다. 러시아보다 더 많이 뺐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2월 달이죠. 3월 달 1분기 만약 2분기를 두고 저점 매수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를 많이 뺐잖아요, 대형주. 이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에 기관하고 외인들 메이저들이 막 끌어올리고, 제가 1월 달 되면 그 물량이 좀 소화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이제 많이 밀었고, 소형주는 한 1.4%. 원래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밀어봐야 한 1, 2% 밀었어야 되는데, 뭐 수급도 꼬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밀어버린 것이다. 근데 안 빠질 자리까지 빼버리면은 그냥 언더슈팅 구간인데, 거기가 항상 또 저점이죠. 머리 이렇게 푹 밀고 나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머리 구간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이거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요. 에코프로 BM 때문에. 소형주는 거기 안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소형주가 먼저 빠지거든. 어떤 시장에, 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경기가 갑자기 꼬꾸라져 버린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먼저 빠져버리겠죠. 예. 그래서 뭐 대형주도 일단 뭐 기회가 되지 않겠나. 낙폭 과대 종목군들은 그렇게 보고요. 자, 정리 들어가면 자, 1월 달 국내 증시 24년 만에 최대 낙폭 기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예. 그러나 독종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헤쳐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역발상 전환이 필요한 구간이다. 2월까지는 근데 이제 만기까지는 박스권 급등락 예상되고 타이밍 조절하시면 되고요. 1월 낙폭과대 종목 매수 관심, 뭐 2차 전지 외에 또 많이 밀었던 이유도 없이 그런 종목군들 지금 뺐을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전략은요. 제가 올라가서 유튜브 김몽관의 맥점 매매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